오늘은 세법 법인세 부분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신고납부 쪽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출제 비중에서는 신고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문제로 좀 나올 수 있고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나오지 않고 이제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위주로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세표준의 신고인데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일반적으로 우리가 3개월입니다. 3개월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고,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2개월 더 유예를 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한 서류들, 제가 이제 이경은 처분 계산서를 넣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무회계 쪽에서 IFRS 기준서에서는 이제 이경은 처분 계산서는 이제 필수 서류가 아닌데, 우리 세법에서는 여전히 첨부 서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험에 이제 뭐 다른 소득세라든지 뭐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각서년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우리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거는 신고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세, 법인세, 뭐 상등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는 경우에도 내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없다는 걸 알려야지 이제 국세청도 아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가세 탈세를 하려고 안 내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납세직 하나의 세무서장, 그러니까 가세 관청이죠. 가세 관청 같은 거는 이제 제출된 신고서가 그 밖에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따라서 감사가 기본적으로 확정돼야지 보통 이제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감사가 이제 감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3개월, 4개월 이내에 세무 조정 신고서를 이제 할 수가 없는 사례가 발생하죠.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종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런 사유를 신고기한 내에 연장을 신청하는 거죠.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이다. 몇 년 안 된 조문이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는 기한 연장이 있을 때 금융회사 등 이자를 고려하여 이자를 적용해서 계산 금액을 계산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장만 되는 거지, 연장은 오케이. 근데 관련된 이자는 한 달 늦게 이렇게 납부를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다시 한번 좀 우리 지문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손실 신고 확인서는 4개월 정도 하고 있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이제 필수 서류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감사에 이슈가 있어서 감사가 종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한 연장을 하고 2개월을 하나 더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이자는 우리가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법인은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고 실무 쪽에 이제 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앞서 나온 것처럼 1개월을 더 이제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성실신고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서 하면은 우리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다만 이게 내국법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예외적인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준비금의 선입산입 특례. 준비금의 선입산입 특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을 보시면 특정 주문으로 뺀 건 아니고 우리가 준비금 파트에 대한 세무조정 할 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준비금 선입 특례는 별도 조문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이 적부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산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이처분을 할 때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를 계산한 것으로 보아 소득계산에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이런 이제 비용을 못하죠.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비용 못하는데 세무에서는 이익처분으로 할 때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손비.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으로 우리가 송금 산입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해 송금 산입 특례죠. 그래서 회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못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잡지 말고 억지로 회계 처리를 위반하면서 비용으로 잡지 말고 이제 세무에서도 이런 조문을 만들었으니까 회계는 회계에 따른 IFRS 기준서 등을 일반 회계 기준을 잘 따라 이런 회계와 세무의 차이점은 이렇게 특례 조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 회계사 생활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무조건 그 회사들이 이제 법인세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계 처리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준비금 성공산 특례 같은 회계와 세무와 차이점을 이런 조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인세법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영리법인의 내국법인은 비영리법인 쪽은 따로 이제 우리 비영리 내국법인 따로 하나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트 할 때 다시 할 거고 비영리 쪽은 요즘에 이제 그 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보다 비영리 파트가 많이 커졌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리 내국법인 쪽은 관심 있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이제 나오는 파트, 아까 이제 신고 조정 하나 파트가 하나 있고, 우리가 중간 예납 하는 파트도 나옵니다. 중간 예납은 우리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그런 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신고 이런 파트는 신고는 중간하고 법인세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소득세, 부가세. 그러니까 매년 뭐 법인세에서도 신고 문제 내고,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해에서 뭐 하나 정도 법인세에서 신고 조정하면 그 해는 소득세, 부가세는 안 나올 거고 소득세에서 신고 조정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법인세나 부가세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파트 내에서 중간 예납하고 신고 조정은 매년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목을 여러 개를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신고나 중간 예납은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같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하는데 푸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사업연도 기간 6개월 초과하는 내국법인 사업연도 기간을 그 법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따로 말을 만든 거죠. 사업연도 기간 6개월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우리가 중간 예납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최초로 설립된 법인은 우리가 이제 제외하는 거고 중간 예납 기간에 우리가 중간 예납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중간 예납은 우리가 다 똑같지만 중간 예납은 기존 거에 2분의 1 전년도 세액의 2분의 1이 하나가 있고 실제로 계산하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직전 산업용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중간연합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6개월, 6개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사업연도 6개월 초과하는지를 좀 따는 거고, 내국법에는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연합세 대통령 사업에 따라 신고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중간연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간연합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납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연합에도 분납이 있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연합 계산이 있는데, 중간연합 계산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전 사업연도 산출액 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이 크게 하나 있고, 실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업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 이 1번으로 계산 편하다고 하면은 회사의 현금 유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우리가 중간연납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거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중간연납 하는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세법을 처음 접하시거나 세법에 이제 아직 내가 이제 60점, 가랍점 40점, 뭐 60점 이렇게 이제 기본 점수를 미확보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앞부분 우리 법인세 계산하는 앞부분 어떤 게 입금이고 어떤 게 송금이고 앞부분 쪽에 이제 충실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되시는 분이 뒷단 중간연합생 같은 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중간 그 지문 위주로 나오고 있고, 어떤 게 이제 시험에 어떤 게 중요하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연합세액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시전 사업용 산출액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우리 부가세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우리가 이제 내국법인 이제 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각국의 법인세 가산세 제외하고 공제한 금액을 각 상도 법인세로서 신고기간까지 납부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감면하는 것들 공제를 하는 거죠.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연납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정 및 경정은 이게 결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가 이제 신고납부. 법인세가 이제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세법 처음 할 때 하는 거죠. 신고납부. 신고납부인데 회사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 되면 가세관청이 결정하는 거죠. 가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을 결정하는 게 앞에 있는 결정인 거고, 뒤에 경정하는 거는 이 결정한 금액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걸 우리가 경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및 경정.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신고하고 납부라는 개념 쓴 거고, 그거는 이제 법인의 입장에서 용어고, 결정 및 경정은 이제 가세관청의 용어입니다. 이 차이점을 좀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 가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액을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신고 누락이 있거나 이런 제출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가세관청이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가세관청이 신고하지 않아서 내가 가세관청이 결정해 주는 거고, 경정은 그 후에 신고납부라든지 자기가 가세관청 행거를 수정하는 것들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국세기준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납세지 관할 그 세무서 가세관청은 결정 경정한 후에 그에 따른 또 오류나 누락인 거는 당연히 바로 즉시 경정해야죠. 네. 그 다음 소득처분 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여러분들이 시중교재하면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은 반드시 해야 되죠. 소득처분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중규제 보면 첫 부분, 앞부분 나오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소득처분이라는 게 실제로 67조의 뒷부분에 있어요. 지금 67조면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신고가 뭔지, 납부가 뭔지, 그 다음에 결정, 공정 한 다음에 소득처분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법인세법을 이제 처음 수험 학생의 입장에 있을 때 법인세법 처음 들을 때 소득처분이 상당히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어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소득처분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소득처분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인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소득처분은 처음 하실 때는 좀 놔두시고 두 번, 세 번 하실 때 그때 소득처분에 대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하시는 분은 얘가 이제 송금인지 입금인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인지 비용인지 이걸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추가적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속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속 찾는 게 우리가 소득처분이에요. 기속 찾는 게 소득처분입니다. 뭐 송금 비용이 했는데 얘가 사회로 유출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손실된 건지, 입금도 사회로 나간 건지 내부적으로 수익이 된 건지, 이게 소득처분, 기속 찾는 게 소득처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입금 세무조정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세무조정, 입금에 산입한,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세무조정 한 겁니다. 세무조정 한 거에 대해서 그 기숙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 사내유고 등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그래서 크게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 사내유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죠. 기타. 요 기타와 요 기타 사회 유출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만 좀 쉽게 바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상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죠. 급여나 똑같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여를 처분한다는 거는 직원이에요. 임직원이 이제 되어 있고, 근데 배당은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받으니까 주주한테 기속이 된다고 할 때 주주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 사회 유출한 거는 사회, 중요한 건 여기 사회 유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 유출돼요. 그러니까 상여도 회사 입장에서 사회고 배당도 회사 입장에서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상여, 배당 제외한 기타 사회 유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유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회사 내에 그 입금하고 송금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사내 유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내가 있고 사회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있고, 그래서 사회가 상여, 배당, 그 외 사회, 요 말을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용어에 약간 혼동스럽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가 자진으로 신고할 때도 소득처분이 어디 있는지, 이 입금과 송금을 할 때 이 소득처분이 다 적어져야 됩니다. 얘는 상여다, 얘는 뭐 배당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고할 때도 정해줘야 되고, 결정, 가세관청이 추가 세무조정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분들도 이게 상여인지 이게 배당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이 있을 때도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고할 때는 이미 회사가 하기 때문에 뭐 예상할 수가 있어요. 소득이 누구와 기속되는지. 왜냐면 상여는 실제로 또 상여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뭐 이런 거 다 영향을 주잖아요. 배당은 마찬가지, 주주의 종합소득세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 영향을 주는데, 이제 가세관청이 세무조사 나올 때 결정하는데, 이때 금액에 대해서 상여로 할지 배당으로 할지에 대해서 대표이사냐 주주냐의 그 소득세의 가산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조사 이런 거 할 때는
송금 입금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처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뭐든 이 소득 처분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이냐 송금이냐 금액은 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소득 처분도 맞게 되어 있냐 이것까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나중에 두 번, 세 번째 할 때 하시라는 거고, 소득 처분은 우리가 이제 기속을 찾는 거예요. 기속 어떻게 어디에 갔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 기속에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이면서 주주인 것도 있어요. 직원이면서 주주면은 그럼 뭐냐, 상여냐 배당이냐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상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소득 처분입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처분이에요. 소득 처분. 근데 실제로 소득 처분은 소득 처분 갖고 이런 조문 갖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실제 소득 처분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금에 따라 산입한 금액은 우리가 다음 각호에 따라 한다. 그다음에 비영리 외국법과 비영리 외국법인도 똑같다. 첫 번째는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각목의 배당, 이체원의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할 것.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사회에 나온 것이 분명한 거.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를 괜히 쓰지 않아요. 법은 법조문은 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경우. 그래서 실제로 지문에서 이제 장난치는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배당,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속이 불분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기속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자가 은근히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을 회사가 이제 경쟁 나올 때 그 세무조사한테 방어를 잘 못하면 대표자한테 다 가는 겁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내게 아닌데 그 나한테 이제 가면 다 이 사람 소득세든 이런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법인이 대납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세무조정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기속이 불명한 건 누구 거냐? 대표자한테 간다. 그러니까 대표자한테 책임을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법인세법에서는. 기속자가 주주면 당연히 이제 배당이겠죠. 기속자가 주주면은 배당이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원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제외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배당으로 하는 건 순수 주주라는 거지 임직원 주주는 제외한다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장난치는 게 임원하고 그러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거는 다 상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 임원 직원인 경우에는 기술자에 대한 상여. 그래서 실제로 얘가 첫 번째인 거죠. 얘가 첫 번째인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배당하고 가고 순서가 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제 나가 먼저인데 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좀 헷갈리게. 그 다음에 기술자가 이제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죠.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때는 기타 사회 유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가 감옥 내지 감옥 외의 사인 경우는 그 기술에 대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 외입니다. 그 외. 그 다음에 입금에 사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내 유보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내 유보. 그러니까 사회 유출은 나갔잖아요. 벌써 이미 기속이 정해진 겁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 내부적으로 쌓은 것들은 사라지겠죠. 사라지기 때문에 사내 유보는 가서 유보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유보 관리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유보를 관리하고 기초 유보가 얼마만큼 됐고 단기적인 그 유보가 어떻게 변동됐고 기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유보 관리도 따로 우리가 명세서로 만들어 놓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매모호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항목들 기부금 이런 기부금 송금 사유 초과하는 것들은
무조건입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기타 사유 지출로 하라.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있고 예외적으로 세법이 좀 예외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불구하고 이렇게 정했지만 아래 각 항목은 그냥 기타 사유 지출을 해. 기부금 같은 거는 또 누구한테 직원한테 뭐 주주한테 만약에 기부금 넣었으면 그쪽에 또 우리 또 세무조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냥 기타 사유 지출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가자.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 기수된 것으로 모아 처분한 경우 다음에 당해법인 그 처분이나 소득세 등 요게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면 대표자가 책임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법 규정 때문에 불문명한 거 대표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사람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대표자가 갔으니까 법인이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 사람이 뭐 받아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런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에게 특성에 소멸될 때까지 해소하지 않냐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금액.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타 사유 지출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대납을 하고 손비로.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쩔 수 없이 범인 대납했으니까 그냥 끝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계 결정하고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요때도 가세표준과 법인의 상계수익과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한 상여로 한다. 그러니까 추계 결정하고 변경할 때도 소득 처분이 필요한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추계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간략하게 간단법을 하기 때문에 기속 찾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얘는 기속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금액이라도 좀 해서 신고하자 뭐 이런 경우 결정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데 우리가 소득 처분해야지 추적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추계 결정에서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에서는 가장 큰 마지막으로 잡는 거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처분에 대한 걸 한다. 그렇지만 횡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의 지출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하지만 예외적인 거로 이따 사의 지출합니다. 이 대표자나 이익 처분에 대한 상여도 당연히 이제 법인이 아까 나온 것처럼 법인이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대납한 거는 그 기타 사의 지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아야 될 거는 추계 결정 경쟁에서도 소득 처분을 한다. 그래서 소득 처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 처분은 무조건 해야 돼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68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네, 수시부가는 뭐 할 수가 있죠. 수시부가는 보시면 각 3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60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고 수시부가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탈 우리가 있는 경우 때 수시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시부가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시부가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수시부가 하는 거지. 왜냐면은 수시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인이 경영을 하는데 수시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시 부과는 당연히 좀 진짜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